전통무협물 무림천하 제20화 천지의 궤적 반란의 전조를 꿰뚫다. 지하 서고의 정적은 이제 단순한 고요를 넘어 고체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촛불조차 타오르기를 멈춘 듯한 절대적인 폐쇄 공간 속에서 하운용의 신형을 감싼 푸른 진기는 실체를 가진 푸른 불꽃처럼 이글거리며 서고의 서늘한 공기를 한 점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전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고동소리가 거대한 대해의 파도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복잡한 수식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와 세포 하나하나를 일깨웠다. 하운용은 가부좌를 든 채 자신의 내면을 응시했다. 수련을 지속해도 될지 몸과 마음의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는 시간. 그의 단전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열기가 식도를 타고 올라왔으나 그는 흔들림 없는 태산처럼 부동의 자세를 유지했다. 근육의 섬유 조직 하나하나가 재별되는 과정은 지옥의 형벌과도 같았으나 그의 정신은 대환멸신법의 냉철함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이미 대환멸신법 8성이라는 전무후무한 토대를 완성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억의 심연 속에 잠들어 있던 천지대전 3성과 4성의 비결들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벽면에 새겨진 구결들은 형상을 갖춰 허공을 유용했고, 그 형상들은 다시 복잡한 수식과 기하학적인 궤적으로 변해 울륭의 영혼에 각인되었다. 뇌세포 하나하나가 정보를 처리하느라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붉은 혈안이 모공을 뚫고 나와 그의 검은 장포를 적셨다. 마침내 정신의 심연에서 견고한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는 듯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폐쇄되어 있던 영안이 개한되는 순간이었다. 울룡이 천천히 눈을 뜨자 맑았던 눈동자 위로 기괴하고도 신비로운 푸른 안광이 서렸다. 이치를 깨달은 대환멸신법 8성,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천지대전 4성의 절대경지. 그의 눈에 미친 세상은 이제 평범한 목재와 종이의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수한 원자와 기운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좌표계였다. 서고의 먼지 한 톨이 낙하하는 궤적까지 수천 개의 좌표로 분해되어 그의 머릿속에 산출되었다. 정원에 흔들리는 나뭇잎 끝에서 위태롭게 매달린 이슬의 무게가 실시간으로 계산되었고, 지층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벌리의 수명마저 초단위의 숫자로 치환되어 뇌리에 박혔다. 시간조차 점성을 가진 액체처럼 느리게 흘러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들의 충돌 궤적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밤이 깊어지자 울룡은 잠시 기운을 갈무리하고 정원으로 나섰다. 그곳에는 천상의 화원처럼 화려한 미모를 지닌 공주가 있었다. 공주의 피부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백옥 같았으며 그 매끄러운 피부 위로 비치는 미세한 실핏줄조차 섬세한 예술적 선을 그리는 듯했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듯 청초하고도 깊은 눈망울과 붉은 모란보다 화사하게 피어난 입술은 보는 이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녀의 비단 옷자락에서는 은은한 난향이 배어나와 정원의 공기를 달콤하게 적셨다. 공주를 피해서 돌아가려 할 때 공주가 손짓했다. 공주는 울룡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호수에 있는 정자를 향해 걸어갔다. 하녀들이 공주를 둘러싸고 있었다. 공주는 정자기공의 몸을 살짝 기대며 울룡을 빤히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비친 공의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깊고 푸르러 보입니다. 혹 내 눈이 달빛에 홀린 것입니까? 그대는 진정 선비인가요? 공주의 물음에도 울룡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공주는 그런 울룡의 무심함이 못내 서운한 듯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말을 이었다. 어찌 공주의 질문에 대답이 없는 것인지 이토록 말수가 적어서야 어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습니까? 오늘은 그 무거운 입 대신 붓끝이 말하게 해보려 합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문방사오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고개를 도도하게 쳐들었다. 공의 그 서늘한 눈동자에 비친 이 호수가 과연 어떤 문장으로 태어날지 무척이나 궁금하군요.
공주는 정자에 앉아 달빛이 부서지는 호수를 오만하면서도 우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곁에 선 운용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리며 도도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저 호수를 보십시오. 달빛을 삼킨 물결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부탁이니 지금 당장 저 호수를 배경으로 한 시 한 수를 지어보십시오. 운용은 담담하게 호수를 응시했다. 영안으로 본 호수는 단순한 물의 일렁임이 아니라 만물의 섭리가 교차하는 거대한 수식의 장이었다. 그는 붓을 들어 거침없이 종이 위에 글자를 새겨 내려갔다. 호수는 산그림자 물 위 뉘고서 바람 메고 그리운 물결 흔드나니 저 산침묵은 물결 위 춤추는 흔들림이다. 저 민둥산 마음속 그리움이라도 숨기고 있다면 호수나 바람이나 저 물결이나 겉도 아닌 네 가슴에 숨겨진 연정조차도 나그네야 눈물이 나던 말던 쉬어가던 걸어가던 어차피 슬퍼져 버린 호수이다. 운용은 시를 남기고 고개를 숙인 후 자리를 비웠다. 시를 다 읽은 공주의 눈에 경이로움이 스쳤다. 운용의 수려한 문장과 그 속에 담긴 자연의 통찰,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흔들림 없는 태도에 그녀의 오만했던 마음은 이내 짙은 연모의 정으로 변해갔다. 운용은 사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다시 황궁 뒤평 산기슭으로 향했다. 2차 대련을 위해서였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산기슭의 공기는 차가웠고 습기를 머금은 흙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둘이 아닌 셋이었다. 감청색 무복을 입은 그들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이번엔 얼굴에 차가운 철갑을 덧대어 감정을 지웠으며 손에는 서슬퍼릉 진검과 기괴하게 뒤틀린 둥근 채찍을 들고 매서운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하지만 운용의 눈에 비친 그들은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내뿜는 살기의 농도는 극에 달했고 칼날이 공기를 가를 때 발생하는 미세한 마찰열은 치환되어 선명한 모습으로 보였다. 운용에게 이 공간은 이미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정교한 연산장과 같았다. 운용이 우시며 말을 걸었다. 그대들을 소개해 주시오. 난 팽왕수 어른의 소개로 서고 정리 작업을 임시로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자 세 명은 자신들의 이름과 소속을 말하였으며 팽왕수가 관리하는 비밀 조직 무사들이라고 말했다. 이제야 팽왕수 노인에 대한 비밀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왕가의 친척에다 왕의 결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고 관리를 하면서 궁궐 같은 별장에서 지내고 출타의 자유로움까지 갖춘 인물. 울릉은 발치에 무심하게 떨어진 가느다란 대나무 가지 하나를 가볍게 집어들었다. 울릉은 웃으며 말했다. 나에게 사정을 두지 말고 공격을 해라. 서슬퍼른 강철검과 연약한 대나무, 그 압도적인 비대칭 속에서 비로소 대련의 막이 올랐다. 가장 먼저 목검이 지면을 박차고 솟구쳤다. 묵직한 철검이 허공을 가르자 쾅 하는 파공음이 산기슭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검기에 눌린 주변의 풀들이 납작하게 엎드렸다. 하지만 울릉의 고개는 살짝만 움직였을 뿐이다. 그는 대나무를 가볍게 휘둘러 목검의 검신 옆면, 즉 힘이 전달되지 않는 부분을 툭 튕겨내며 낮게 읊조렸다. 무겁기만 한 검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릴 뿐이다. 진기가 중초에서 머뭇거리니 위력에 반도 쓰지 못하는 법. 힘을 빼고 흐름에 몸을 맡겨라. 묵검의 안광이 흔들렸다. 자신의 필살 초식이 한낱 나뭇가지에 경로를 수정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세 무인은 울릉의 짧은 지적에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평생 막혀있던 경맥을 뚫어주는 일갈이었다. 그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황공 비밀결사대 특유의 합공진법을 펼쳤다. 이번에는 단순한 물리적 공격이 아니었다. 목검이 전방에서 태산 같은 압박으로 시야를 차단하며 정면 좌표를 점유했다. 그 거대한 그림자를 틈타 영검이 바닥을 기이듯 마치 소리 없는 뱀처럼 파고들어 울릉의 아킬레스건을 노렸다. 동시에 풍검의 연검이 공중에서 기괴한 원을 그리며 그물의 결을 이루어 울릉의 모든 퇴로를 기하학적으로 차단했다.
완벽한 세 명의 합공이었다. 울룡의 안광이 더욱 짙은 푸른색으로 물들었다. 영안에 비친 그들의 합공은 수만 개의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함정이었으나 그 함정을 구성하는 변수들 사이에는 반드시 연산의 공백이 존재했다. 0.1초의 틈. 울룡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대나무 가지를 허공에 3번 가볍게 그었다. 첫 번째, 운용의 휘두름은 묵직한 철검 끝에 실린 중압감을 정확히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단순히 힘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힘의 작용선을 정교하게 비틀어 무력화시킨 것이었다. 두 번째 타격은 영검의 손목 관절을 스쳤다. 수많은 단검의 궤적이 겹치는 찰나의 교차점, 즉 함수가 일치하는 그 유일한 좌표를 마치 예언자처럼 짚어낸 것이었다. 영검은 자신도 모르게 손목에 스치는 섬뜩한 감각에 전율했다. 세 번째로 운용의 대나무 가지가 채찍처럼 휘어지는 풍검의 연검마디를 정확히 낚아챘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연검이 대나무에 척 감기며 풍검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운용은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부드러움이 지나치면 중심을 잃는다. 뱀처럼 휘어지되 척추는 강철처럼 단단해야 하거늘 그대의 검은 뼈없는 낙지처럼 흐물거리는구나. 이어서 묵검에게 일갈했다. 적의 힘을 힘으로 막으려 하지 마라. 그저 적이 만든 공간의 여백으로 흘러들어가라. 타닥 탁. 운용의 대나무 가지가 허공을 가르며 새의 검객의 핵심을 찌르는 가르침을 이어갔다. 묵검은 자신의 육중한 검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에도 하운용의 대나무 가지가 자신의 힘을 역이용하여 비틀어버리는 경험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검은 자신의 정교한 단검술이 하운용의 예측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고, 풍검은 자신의 연검이 허무하게 낚아채 있는 것에 망연자실했다. 세 명의 검객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무공이 하운용의 단순한 대나무 가지 아래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둔탁하면서도 경쾌한 소리가 날 때마다 새 무인의 무공에 서려 있던 조잡한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갔다. 운용은 대나무 하나로 그들의 내공 운용 방식을 재설계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대련이라기보다 신이 피조물을 다시 빚어내는 과정과 흡사했다. 한 시즌 이상 이어진 대련 끝에 산기슭에는 새 무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황궁에 비밀결사되었던 새 무인은 자신들의 병장기를 스스로 거두고 눅눅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대나무 가지 하나로 자신들의 평생을 바친 초식과 내공의 허점을 낱낱이 파헤친 운용. 그 압도적인 신의 앞에 그들은 자신들이 우물한 개구리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운용의 무공은 단순한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 자연의 섭리 그 자체였다. 세 명의 무인은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었다. 그들은 하운용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 머리를 조아렸다. 사부가 되어주십시오. 묵검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무에 바쳐온 자의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저희의 무를 다시 세워주신다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연검과 풍검 역시 고개를 숙인 채 간절히 청했다. 그러나 운용은 담담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이미 더 먼 곳, 더 깊은 인연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사부라는 무거운 명분 대신 더 순수하고 깊은 관계를 제안했다. 사부의 명분은 무겁다. 나는 그저 자네들을 동생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새 무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부라는 호칭보다 동생이라는 말이 그들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울렸다. 일주일 이상 이어진 지옥 같은 대련과 세밀한 지도 속에 그들의 무공은 급속도로 정교해졌다. 하운용은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묵검의 검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졌고 단순히 무게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닌 검 끝에 실린 미세한 기운으로 적의 허시를 꿰뚫는 경지에 이르렀다. 영검의 신법은 그림자 그 자체가 되어 발자취조차 남기지 않는 속도와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자랑하게 되었다. 풍검의 연검은 마치 생명력을 얻은 듯 유려하게 움직였고 뼈없는 낙지처럼 흐물거렸던 과거와 달리 강철 같은 유연함과 폭발적인 파괴력을 겸비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온용의 가르침 아래 진정한 무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운용은 이들과의 깊어진 신뢰를 통해
황궁 내부의 추악한 진실을 하나둘씩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독고왕과 연결된 배신자의 이름이었고 셋째 왕자인 현왕을 폐위시키고 반란을 꿈꾸는 둘째 왕자의 음모가 낙양의 밤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운용의 손에 들린 대나무 가지가 노을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암흑의 태동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운용은 수집된 첩보를 바탕으로 대환멸심법의 원리를 운용하여 적들의 기운이 모이는 지점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운용은 삼엄한 경비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깊은 어둠이 내린 시각에 단신으로 궁의 담장을 넘어다녔다. 그의 발걸음은 석분이 되어 흩날리던 바위처럼 소리 없이 단단하였고 대나무 가지 끝은 이제 단순한 나무의 결을 넘어 황궁의 기운을 가르는 무형의 검기를 머금고 있었다.